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오늘은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단오날을 수린날이라고도 하는데 수리란 신이란 뜻과 높다는 뜻으로 이것을 합치면 높은 신이 오시는 날, 또 신이 하강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단오는 설날, 추석과 함께 3대 명절 중 하나로 1년 중에서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고 여겨져 왔는데요. 단오는 중국 초나라 희왕 때 충신이었던 구런이라는 신하가 간신들의 모함에 자신의 지조를 보이기 위해 명라수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구런을 기리는 제사가 시작된 날이 음력 5월 5일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바로 창포죠. 사실 창포는 강한 향기와 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름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여자들은 단오날 나쁜 귀신을 쫓는다는 뜻에서 단오 비음을 실시했는데요.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창포 뿌리를 깎아 붉은 물을 들여서 비녀를 만들어 꽂았어요. 남자들은 액을 물리치기 위해 창포 뿌리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창포주를 마심으로써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을 퇴치하려 했다고도 하고요. 네, 태양의 축제 단오날에 전해드리는 내 손을 잡아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시각장 앵커 이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오늘은 또 소개가 약간 달라졌네요. 네, 다른 어떤 소개를 할지 요즘에 제가 그냥 뭐 많이 다양하게 해봐야죠. 뭐 소개라는 거. 다음 주엔 또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 다음 주요? 또 네. 준비해 와야죠. 집안에 네. 우환이 많은 이창훈 씨라고 하려나? 요즘 우환이 많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기운을 싹 씻어서 네, 오늘 좋은 기운 받고 가려고요. 단오날이잖아요, 오늘 또. 네네네. 자, 우리 명절마다 먹는 음식이 좀 다양하죠. 네, 단오날 먹는 음식 중에 수리치 떡이 있대요. 네. 이 수리치 떡은요, 쑥떡. 또 와 이런 잘 안 먹는데 만개떡이라든지 약초떡, 밀가루 지짐 등과 같이 먹었던 그런 단오 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떡 위에 박힌 떡살 무늬가 수레바퀴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요. 수리취떡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네, 이거 저는 먹어본 적 없는 떡인 것 같거든요. 무슨 맛인지 궁금하네요. 궁금하다. 네. 네. 그리고 앵두 화채를 먹는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 과실 중에서 가장 먼저 사실 익는데 단오절이 한창 제철이라서 궁중에 진상하고 또 떡이나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단오날에 먹는 앵두 화채는 앵두를 따서 깨끗이 씻고 또 씨를 빼서 설탕이나 꿀에 재워두었다가 먹을 때 오미자 국물을 넣어서 만드는데요. 단오날 민가에서 즐겨 만들어 먹던 청량 음료라고 합니다. 네. 이 오미자가 5가지 맛이 난다는 건데 이 오미자 국물에 앵두 화채까지 앵두까지 넣어서 먹으면 정말 다양한 상큼한 맛이 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천연 음료네요. 천연 음료. 네. 단오날 앵두 화채 먹는 건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참 우리나라 3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단오에 대한 잘 모르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단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면서 새롭게 안 사실도 있으셨을 거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미자 차에도 좀 먹을까? 오메차라도 마시는 어떤 그런 그렇지 네. 않을까? 앵두가 네. 빠졌지만 그럴 네.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창훈 홍옥희 함께 만들어가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하면서 시작해보죠. 네, 대학가에 불고 있는 새로운 바람, 바로 대학 창업 바람인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대학 창업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영화 속에서는 다양한 정신질환이 종종 소재로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창훈의 노하우에서는 영화 속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오늘은 단오니까요. 단오 그림으로 신윤복의 단오 풍정에 대해 얘기 나누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화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네, 취업난으로 요즘 대학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새바람이요? 네, 새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어떤 바람이에요? 바로 창업 바람입니다. 아,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대학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취업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해외 사람만 좀 봐도 애플이나 구글 또 페이스북이 대학생이나 또 대학원생들의 창업 성공 신화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유망한 학생 창업팀을 발굴해내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 내 유망한 학생 창업팀 300개를 선발해서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는 대학 창업 유망팀 300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300. 네. 창업 유망팀 300은 유망한 학생 창업팀에 100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각 팀별 특성과 성장 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기존 창업 경진 대회와 달리 후속 지원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선발된 창업 유망팀 300곳은 대학의 창업교육센터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분야별로 전문가의 멘토링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자금 모집과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한 투자 유치 지원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네. 그리고 창업 유망팀 중 우수팀 10팀은 8월 범부처 차원에서 열리는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6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네. 이들 팀에는 시제품 개발 등을 위한 자금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 팀에는 2억 원, 최우수상에는 1억 원, 우수상 8팀에 각 8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2억 원이요. 네. 학생들 참 얼마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네. 사실 창업을 준비할 때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함께, 왜냐하면 이게 함께 모이고 회의도 해야 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요. 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요. 아하. 지난해부터 창업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창업 카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창업가 등 멘토들이 창업 희망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의와 상담을 할 때 장소와 커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점별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7시에 열리고 있고요. 비정기적으로 대학 창업 지원단이 육성하는 신생 기업과 창업 동아리를 소개하고 정보를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고 해요. 스타벅스는 올해 하반기에 창업 카페를 전국 대학가로 넓힌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참 좋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군요. 네, 사회공업 사업이겠죠? 그렇죠. 사회공헌 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대학생 청년들에게 창업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자체가 나선 곳도 있죠.
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대학들이 밀집한 신촌과 홍대, 합정 지역에 창업 모텔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대학가 모텔을 매입한 뒤에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 창업자들에게 거주 겸 사업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네. 현재 서대문구에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나서는군요. 자, 대학생 입장에서 공부하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창업 휴학 제도라는 게 있다고요? 네. 창업 휴학 제도는 학생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데요. 네. 현재 창업 휴학은 전국 200개 대학에서, 창업 대체 학점 인정은 92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숙명여대는 올해부터 창업 희망 학생에게 최장 2년의 휴학을 허용하고 창업 활동 일지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18함정까지 인정하는 창업 학점 인정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대학마다 특성에 맞는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각각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요? 네, 먼저 이화여대에서는요, 지난 3월 학생 창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네. 최근 상권이 쇠락한 이화여대 정문역 골목 내 점포를 빌려서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최대 1년간 무료로 내주고 지역 상권도 살리자는 취지로 계획됐고요. 서울대에서는 창업가 정신교육과 학생 창업 지원을 담당할 창업가 정신센터를 열었어요. 그동안 단과대별로 지원돼 온 창업을 총괄하는 센터인데요. 캠퍼스 내 해동 학술정보관 1층에서 4층을 창업교육장과 학생 창업가와 예비 창업자의 협업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화여대 옆에 있는 연세대학교는 네. 다른 대학들보다 조금 더 일찍 지난 1998년부터 학생 창업 관련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올해는 어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네, 연세대는 올해 김용학 총장이 부임하면서 학생 창업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캠퍼스 창업에 적극적인데요. 연세대 창업지원단이 외부 강사를 모집해서 강의하는 과목만 20여 개에 이른다고 하고요. 야. 창업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창업 관련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거나 실제 창업을 할 때마다 점수를 부여해서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레벨 등으로 등급을 나눠서 다이아몬드 레벨이 되면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경쟁과 창업, 와, 장난 아니네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다단계가 아니라 창업 단계입니다. 네. 자, 연세대학교 얘기해봤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고려대학교는 어떤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세대 하면 고려대도 나와야죠. 네, 고려대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다음 학기에는 창의 공간 파이빌이라는 이름의 컨테이너 30개에서 40개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창업을 비롯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해요. 네. 이곳에서는 선배 창업자가 특강을 하거나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겨루는 콘테스트도 열 계획이라고 하고요. SK그룹과 연계해서 KUSK 청년 비상 경진대회를 다음 달 개최하고 신생 기업을 집중적으로 교내에 입주시켜 산학 연계 활동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창업 육성 대학이라고 하면 카이스트를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카이스트는 1994년 처음으로 창업 보육센터를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약 470개 기업을 배출했는데요. 그중 12개 기업은 코스닥과 코넥스에 상장됐을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총 104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카이스트 창업 보육센터는 뛰어난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술 창업과 발굴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 분야 창업 특화된 또 대학교도 있다고요? 네, 바로 단국대인데요. 단국대 창업보육센터의 정식 명칭이 디자인 공예창업 보육센터일 정도로 예술 분야 창업 지원에 집중돼 있고요. 단국대 창업보육센터 지하 2층엔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현대식 가마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네.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도자기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시설물이지만 도예과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개방돼 있다고 하고요. 창업 광자도 100여 개를 개설했고 수강 인원은 3,2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군요. 지금까지 유명 대학들의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봤는데요. 전문 대학들도 창업에 좀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전문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창업 관련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창업 동아리,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캠퍼스 내 창업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덕대학의 경우에는 학점이 부여되는 창업 강좌만 20개 정도고요. 네. 모든 과에도 창업 관련 과목이 하나 이상은 개설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 부전공 제도를 도입해서 개설된 창업 강좌 가운데 18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은 창업을 부전공한 것으로 인정해준다고 해요. 창업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은데요. 실제 영남 이공대학에서는 창업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수가 2011년 271명에서 2014년에는 1934명, 지난해 2015년에는 1766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살펴봤는데요. 이 대학에서의 창업 바람이 청년들에게 좀 극심한 경쟁의 취업난의 대안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겠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서 애플이나 구글처럼 청년 창업 성공 신화가 등장할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에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창훈의 노하우입니다. 얼마 전에 벌어졌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많은 분들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이야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조현병이라는 게 근데 어떤 병인가요? 자, 조현병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화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복희 씨, 뷰티풀 마인드란 영화 아세요? 재밌게 봤어요. 2번 본 것 같아요. 2번 봤어요? 네. 자, 2번 봤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0년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프린스턴 대학원에 시험도 보지 않고 장학생으로 입학한 존 내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두뇌와 수려한 용모를 지녔습니다. 누구랑 비슷한데? 누구라고 말 안 할 거예요, 저는. 네. 자, 천부적 재능으로 제2의 아인슈타인으로까지 또 칭송을 받으면서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존 내쉬는 이후 MIT 교수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때 정부 비밀 요원 윌리엄 파처를 만나면서 소련의 암호 해독 프로젝트에 투입되게 됩니다. 하지만 존은 점점 소련 스파이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네, 그게 바로 조현병의 시작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도 찾아온 조현병으로 그의 인생은 무너져 버리고 말죠. 네, 정말 안타까운데 이 영화의 내용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죠. 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인 수학자 존 내쉬는 조현병으로 30여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 한 명도 이 조현병이 발병해서 고생했다고 하고요. 영화 속 존 내쉬는 거의 일평생 환청과 환각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꾸준한 치료로 마침내 질환을 극복해냈습니다.
이처럼 조현병은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얼마든지 일상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질환입니다. 네. 그런데 조현병의 원인은 뭘까요? 조현병은 유전적으로 인한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란성 쌍둥이 가운데 한 사람이 조현병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도 조현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40%가 넘는다고 하고요.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조현병이면 13%가, 두 사람이 다 조현병이면 거의 50%가 발병한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대부분 청소년이나 또 성인 초기에 처음 발병하는데요. 조현병은 발병이 되기 수년 전부터 조짐이 있다고 해요. 이 시기에 선제적인 치료를 해두면 발병을 막을 수 있거나 또 늦출 수 있다고 또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그러면 조현병은 과연 어떤 병인지 그리고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궁금하네요. 조현병의 증상이 매우 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과 환각이에요. 망상의 내용은 피해 망상이나 과대 망상부터 또 신체적 망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존 뇌시 또한 또 이 조현병의 증상이 악화될수록 환영을 보게 됐다고 해요. 자, 끊임없이 자신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혹은 또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고 또 감정이 둔해지기도 하고요. 주변을 경계하고 의심해서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환청이 처음 들리게 되면 3분의 1이 3년 이내에 발병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인지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현실과 환각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이런 조짐이 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약물 복용과 비타민 D와 오메가3 섭취를 포함한 또 영양요법과 인지행동요법과 같은 행동치료를 병행을 하면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인지행동요법. 뭐죠 이거는? 인지행동요법이란 자신의 상태를 마치 좀 제3자가 바라보듯 들여다보면서 행동을 교정하는 심리치료법인데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려 한다 이런 피해망상에 사로잡힐 경우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다른 식으로 좀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릴 수 있죠. 그럴 때 이를 환청이라고 무시하는 훈련도 필요한 거죠.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존 뇌시가 회복에 들어섰을 때 환청을 무시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뷰티풀 마인드 외에도 정신질환을 소재로 다룬 영화들이 또 있죠? 잭 니콜슨이 나오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주인공 멜빈도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재밌게 봤었어요. 저도 봤어요. 네, 네. 남자 주인공이 결벽증, 강박증 가지고 있었죠. 네, 이 멜빈은 뒤틀리고 꼬인 성격으로 누구랑 다르네? 네.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또 타박 주는 거, 면박 주는 게 일수였고요. 네. 상대방에게 상처를 가하는 말도 대수롭지 않게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죠? 네, 전 아닌데. 네. 멜빈은 강박장애가 있어서 길을 걸을 때도 보도블록의 틈을 절대 밟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다른 사람과 스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최대 노력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그가 날리는 독설은 어쩌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일지도 모르죠. 자, 그런 그의 앞에 운명적인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서서히 달라지잖아요. 역시 영화는 여성이 나타났어. 사랑이 가장 위대한 치료약이 아닌가. 맞습니다. 치료 그 드라마 있잖아요.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결벽 증세를 보이던 멜빈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게 되죠. 자, 데이트를 신청한 멜빈에게 캐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자신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지 그녀의 질문에 그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죠 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가 이런 말 해준다면은 여자는 진짜 녹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제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요, 그 상황이 상상이 돼서요. 됐습니다. 역시. 네. 근데 이 강박장애는 왜 생기는 거예요? 우선 신경계통의 호르몬과의 관련성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가 바로 세로토닌인데요. 이 불안이나 불안 행동과 관련된 어떤 대표적인 신경 호르몬의 하나입니다.
이런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대사되는 과정에서 불균형이 생기면 강박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도 강박장애 발생이나 경과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경계통에서는 일반적인 검사로는 확인이 안 될 정도의 어떤 미세한 불균형만으로도 이 강박장애와 같은 질환이나 또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지나치게 경직된 양육 환경이나 학습, 또 유년기의 트라우마 등도 강박장애와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었네요. 무조건 환경적인 요인은 아니고요. 강박장애의 증상은 크게 특정 생각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서 또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강박사고, 그리고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강박행동으로 구분됩니다. 강박사고는 자신의 손이 오염되거나 또 병이 옮을까 두려워서 사무실 문손잡이를 만지지 못한다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특정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 강박행동은 특정한 자신만의 규칙을 지키거나 또 물건을 항상 대칭으로 놓고 잠긴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잖아요. 문이 계속 잠기는지 확인해놨던 그런 부분들. 네. 이게 좀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자, 물론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박장애 이렇게 판정이 쉽지 않습니다. 정도가 심하지는 않더라도 뭐 일반 우리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약간의 좀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자, 이런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멜빈처럼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가져올 때 강박장애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강박장애를 소재로 한 우리나라 영화도 있었어요. 영화 플랜맨에서도 주인공이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네, 영화 플랜맨의 남자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여성이 등장하죠. 이 여성도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강박장애를 상당히 불편해했고 또 이를 극복하고자 또 다양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수십 번 이상 씻어서 껍질이 벗겨진 자신의 손을 보여주면서 난 이런 게 정말 싫어요 라고 합니다. 실제로 강박증적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치료에 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정신질환으로 조현병과 강박장애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영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얘기 준비해 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에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가 가능합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멘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신윤복의 단오 풍정 작품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화 특집으로 진행 중이죠. 화요일에는 순철 씨와 조선시대 초상화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만의 뛰어난 초상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로 오늘이 음력 5월 5일로 우리나라 명절 중 하나인 단오잖아요. 그래서 마침 단오에 딱 맞는 그림인 신윤복의 단오 풍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되잖아요. 자, 오늘 목요일이고 단오고 참 날도 괜찮고 그쵸. 딱 깨맞춘 느낌도 있긴 하고 어제 보면 좋네요. 네. 네네. 근데 우리가 단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몰랐잖아요. 우리 다 드러났잖아요. 네네네. 오프닝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긴 했지만 음. 더 자세히 단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신윤복이 그린 단오 그림도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단오 음력 5월 5일이죠. 네, 한중일 새느라가 챙기는 명절이 단오인데요. 음. 음양 오행설에 의하면요.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을 나타내는 수이기 때문에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등 이렇게 같은 홀수가 2번 연속 나오는 날을 그 양기의 날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예로부터.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5월 5일은 1년 중에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로 여겨서 명절로 크게 보냈다고 해요. 어허.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달의 축제라면 단오는 태양의 축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날, 태양의 축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단오 얘기하고 있는데 단오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아까 오프닝에서 그 단오의 간단하게 맞죠? 네, 전설을 얘기도 했었는데 네. 또 단오는 중국 한나라 때 문헌에 이렇게 등장해요. 음력 5월은 비가 많이 오는 때이기 때문에 그 습한 날씨로 나쁜 병이 유행하기 쉽잖아요. 그 액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으로 여러 가지 미신적인 풍습이 생긴 게 단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중국은 액을 물리치기 위해서 강한 향이 나는 쑥으로 만든 인형을 문에 걸어두고 건강을 위해 창포주 등 약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는 고대 마한 시기의 풍습을 적은 책에서 단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진짜로 됐네요, 마한이면. 그죠. 네. 파종이 끝난 5월에 군중이 모여 신에게 제사하고 가무와 음주로 밤낮을 쉬지 않고 놀았다고 합니다. 단오 때의 풍작을 기원하면서 제사를 하고 축제를 벌인 거죠. 축제 좋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축제 날에 풍습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더 많은 풍습 얘기해드리자면 네. 단오날 오시에 목욕을 하면요 병을 앓지 않게 된다라는 미신이 있어서요. 우와. 단오 물맞이로 목욕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시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를 말해요. 그렇죠. 이 시간 찬축인묘 진사 오미 할 때 그 오시. 네, 그렇죠. 이 사이에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날 하는 놀이로는 그네뛰기, 씨름, 탈춤, 사자춤, 가면극 등이 있습니다. 그네는 단오 전에 마을 청년들이 미리 만들어 놓으면 단오날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네를 뛰었다고 해요. 평소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조선시대 부녀자들이기 때문에 이날만은 자유롭게 그네 뛰는 것이 허용이 돼서 특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들어봤는데도 단오날 진짜 뭐 하는 게 되게 많네요. 네.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목욕도 해야 되고요. 네, 목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창포물과 창포 비녀도 만들어서 하려면 또 창포도 따와야 되고. 할 게 진짜 많네. 네. 그리고 또 떡을 만들려면 쑥도 캐야 되고. 맞다. 네. 떡 먹는 거 있었지. 네, 아까. 네, 술지떡도 만들어야 되고 그네도 띄어야 되고 그렇네. 가면극도 봐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오늘 주제인 단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이제 신윤복이 단오 풍경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볼까요? 이 신윤복은 잘 알려졌잖아요. 뭐 김몽도도 있고 김득신도 있는데 이들과 함께 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죠. 네, 특히 신윤복은 자신보다 앞서 태어났으면서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김홍도와 쌍벽을 이루는 화가로 여겨지죠. 맞아요. 예. 신윤복은 1758년 영조 제위 34년에 태어났는데요. 신윤복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화서에서 활약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어려서부터 도화서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바람의 하원이었나요? 드라마 네, 드라마가 있었죠. 그땐 그 문근영 씨가 맞아요. 신윤복 역할을 신윤복이 했었죠. 여자라고 가정을 하고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런 갑자기 생각나서. 네. 사실 그 가문 자체가 되게 화가 어떤 가문이었던 거네요. 지금 얘기해 보니까 도화서에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네. 이 도화서는 그림 그리는 일을 주관했던 관청인데요.
아버지가 도화서 화가여야 그 아들도 도화서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네. 곳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신윤복은 도화서에서 유교 문화를 숭상하고 도덕적 교훈을 주는 그림을 그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전혀. 네,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금기시했던 남녀의 춘정이나 기생들의 모습을 즐겨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신윤복이 도화서에서 스스로 나왔다 아니면 쫓겨났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실 남녀 춘정이나 기생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그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네, 신기하네요 또. 네, 네. 이 보수적인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와,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18세기에 들어와서 조선의 풍속화가 크게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이 영정조 시대에 들어서 조선 사회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실학 사상이 대두되면서 맞아요. 점차 풍속화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서민 지주들이 상업화 과정에서 경제력을 축적하면서 양반 못지않게 잘 살게 됐는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양반들이 좋아하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뭐랄까 산수화 이런 그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들어도 막 듣기만 해도 막 네, 뭔가 좀 어렵다 이런 어렵네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풍속화를 그리는 화가들을 전폭적으로 후원했거든요. 이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신윤복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그림들을 그렸어요? 네, 조선시대 유교 문화는 자기 감정이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죄악시했었잖아요. 못하겠죠 절대. 네. 네. 화요일에도 말했었지만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었죠. 네, 그런 거죠. 또 드러내놓고 연애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말도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신윤복은요. 욕구가 없는 인간이 인간인가? 왜 그걸 표현하는 게 나쁜 일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멋있어. 네. 그래서 신윤복은 남녀 간의 애정 행각을 에로틱하게 다룬 춘희도를 많이 그렸습니다. 야. 또 양반들의 불륜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본성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당당하고 대담하게 그림에 자신의 낙관을 찍었어요. 이거 내가 그린 거다라고 내 거야 이렇게, 이거? 네. 이렇게 확실하게 당당하네. 못을 박아둔 거죠. 네.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민감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지만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자기의 그림 철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시대상과 좀 다르기도 하고요. 대담하기도 하고요. 멋있네요. 상당히 참 시대를 앞서간 사람, 신남성인, 신인류, 신지식인 그런 옛날에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네, 좀 그런 느낌이네.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신윤복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뭔가 이런 솔직한 그림이 더 깨어있는, 좋았다. 네, 그거죠. 그리고 신윤복 그림은 남성 위주였던 조선시대 사회에서 여자를 그림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게 많아요. 역시. 네. 천안 신분에 속했던 기녀를 주인공으로 해서 기방이나 여자들만의 풍속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여자 엄청 좋아했네요. 관심 많았네. 네, 그럴 것 같죠? 네. 화가 본인이 뭐 여자를 좋아했으니까 여자 그림 많이 관심 있는 그렸겠죠. 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겠죠. 눈이 가고 손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이 단오 풍정 작품의 주인공도 단오를 즐겁게 보내는 여자들이에요. 신윤복은 예쁘게 그리는 걸 추구했습니다. 예쁘게. 네. 그래서 김홍도와 달리 그림에 채색을 많이 해서 이 다채롭고 화려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우리가 단오날 풍습에 대해 말했었는데 이 단오날에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새 옷을 입는 풍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는 여인들이 등장해서 또 그림이 밋밋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죠. 한마디로 그림 자체가 굉장히 볼거리가 많다. 네.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여자들은 인적이 드문 깊숙한 산속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훤히 드러내고 목욕을 하고 있거나 아이고야. 또 막 그네를 타려고 하고 있어요. 또 평소에 위로 감아 올리는 다리 머리를 땅에 길게 늘어뜨려 놓고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려는 듯한 여인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옷으로 꽁꽁 가리는 신체 부위를 훤히 드러내놓고 있으니까 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자유함이 있겠네요. 네, 자유로움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러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건 이렇게 깊숙한 산속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훌러덩 벗어놓고 노는 여자들을 몰래 훔쳐보는 남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네. 바로 산속에 사는 승려들이었어요. 아이고야. 그냥 일반 남자도 아니고 승려들이
참 승리도 사람이니까요. 예, 저래서 깊은 산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요. 절이 또 산속에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여자들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거든요. 누가 보고 있을 거라는 거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승려의 존재가 그림의 활력과 재미를 불어넣고 그럴 있는 수밖에 거예요. 없네. 네. 네. 이 신윤복이 단순히 단호의 풍경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해학을 불어넣은 건데요. 아우,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빨리 그림 보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더 자세한 해설로 그림 설명 들어보도록 할까요? 혜원 신윤복은 조선 후기의 풍속 화가입니다. 도화서 화가였던 아버지처럼 그도 도화서의 화가였지만 성리학에 기반한 유교적 가치를 전달하는 도덕적 그림보다는 남녀 간의 춘정, 기생, 양반층의 풍요와 불륜 등 인간의 욕구와 본능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해학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조선 사회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림으로 여성과 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단호 풍정은 국보 제135호로 지정된 혜원 풍속 화첩에 실린 그림입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날의 풍경을 담은 그림으로 신윤복만의 해학이 느껴집니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서 여인들은 마음 놓고 즐겁게 단오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늘고 유연한 선으로 그려진 여인들은 모두 갸름한 얼굴에 눈초리가 치켜 올라가 있고 몸매는 호리호리합니다. 실제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을 사실대로 그리기보다는 신윤복만의 세련된 도시적 감각으로 아름답고 여성미 넘치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 왼쪽 아래에는 냇가에서 우통을 벗고 목욕을 즐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가슴과 엉덩이까지 드러낸 여인들의 모습에서는 거리낌이 없어 보입니다. 단오날에는 여인들이 목욕을 하거나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창포 뿌리로 만든 비녀를 꽂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몸을 씻고 있는 여인들의 손은 가늘고 섬세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림 오른쪽 위에는 이제 막 그네를 타려는 여인과 무거운 가채를 늘어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입은 파란색 치마와 빨간색 치마, 노란색 저고리는 그림의 화려함을 더합니다. 신윤복은 그림의 다양한 색채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단오 풍정에서도 선명한 색으로 채색해 단오날에 빨간색, 파란색의 새 옷을 입는 풍습을 그렸습니다. 푸른빛을 띠는 자연과 강한 대비를 이루는 여인의 빨간 치마, 그리고 날렵한 버선코는 시선을 잡아끌면서 매혹적이고 야릇한 느낌을 줍니다. 그림 오른쪽의 보찜 장수는 여인들에게 팔 상품이 담긴 보따리를 이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찜 장수가 팔을 올려 보따리를 잡자 짧은 저고리가 위로 올라가며 가슴이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이곳에 몰래 여인들을 훔쳐보는 남정네들이 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 킬킬거리며 신난 표정으로 여인들을 바라보는 이들은 승려들입니다. 이 승려의 존재가 그림에 재미를 더하고 더욱 야릇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마치 이들이 관람자를 대신해 벌거벗은 여인들을 엿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때 왼쪽의 승려는 그네 타는 여인을 바라보고 오른쪽의 승려는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서로 다른 시선이 두 무리의 여인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승려들은 성적인 호기심으로 여인들을 엿보면서 그림에 긴장감을 주는 한편 흩어진 등장인물들을 하나의 세계로 잇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윤복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인들이 단오를 지니는 또 풍경을 그린 단순한 그림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여인들을 몰래 지켜보는 동자승들을 그린 게 어떤 신윤복의 한 수였네요. 네. 이 지난주에 목욕하는 여자 특집에서도 목욕하는 여자를 지켜보는 관음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목욕하는 여자를 훔쳐보는 일에서는 다들 야릇함을 느꼈나 봐요. 네. 마찬가지죠. 뭐 사람이 다 똑같죠. 네. 저 뭐, 사람은 네. 다 뭐 똑같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참 동서고금막론하고 막론하고요. 예. 자, 신윤복 그림은 정말 재미있고 솔직해서 참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신윤복의 단오 풍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준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 기다리고 있죠? 네, 우리가 앞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화를 잘 다스리는 게 다양한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화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알찬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이 화를 참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화를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는데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참다가 화병에 걸리곤 합니다. 또 반대로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화를 표출해서 후회를 남기죠. 화를 무조건 참거나 화를 마구 표출하는 것, 둘 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화로 인해서 소중한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화를 지혜롭게 참는 법 8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자리 피하기입니다. 우선 당신이 화가 났을 때는 나를 화나게 한 상황, 사람, 장소 이 3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일단 자리를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스트레스가 사라질 시간을 가지면 당장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화가 날 경우에 가벼운 러닝을 통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을 털어버린 후 다시 차분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거울 보기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내 표정은 어떨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 난 표정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화났을 때는 거울을 보세요. 못난 표정을 짓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면 화를 가라앉히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겁니다. 넷째, 글쓰기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우선 나의 화난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화가 난 상황,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겁니다. 글로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째, 일단 진정되면 그때 화내기입니다.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도 있듯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을 때 곧바로 화를 내면 결국 극단적으로 화를 표출하게 되죠. 그 결과 때로는 화를 내다가 화가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일단 마음을 가다듬어서 진정하고 생각을 정리한 뒤에 훨씬 더 똑똑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화를 참았다가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일단 참아낸 뒤에는 훨씬 냉정한 상태에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노력해보세요. 여섯째, 화를 표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입니다. 화가 나자마자 바로 말을 하면 욕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욕을 내뱉고 나면 그건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차라리 생각을 정리하고 난 후에 왜 화가 났는지, 내게 어떤 대우를 해주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화를 절제하고 상황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화도 병인 것을 알기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화를 참으면 화병이 생기고 화를 내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그러니 화를 내는 것도 참는 것도 결국 병을 초래하는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서 익히면 울컥울컥 화가 나는 순간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덟째, 화가 나면 웃어보기입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을 때 우연히 웃긴 농담을 듣고 자연스럽게 화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웃음이 화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화가 났을 때 나를 화나게 한 당사자의 아주 우스운 흑역사라든지 웃겼던 순간을 떠올려보면 어처구니 없이 웃음이 피식 흘러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웃음이 관계 악화를 막아주는 거죠. 이외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화를 다스리려면 몸을 이완시키고 심호흡을 하면 좋고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먹을 10초간 꽉 쥐었다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살면서 화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찌 보면 주위에 또 세상 곳곳에 화가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화가 난다고 화를 마구 내면서 산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결국 본인이 피폐해지는 게 아닐까요? 화를 참는 궁극의 비법은 용서라고 합니다. 이해, 관용, 측은지심 다 용서로 가는 마음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는 나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정보 톡톡 오늘은 화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진짜 화날 때 많잖아요. 다양한 방법들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다시 한번 어떻게 다스릴지 살펴볼까요? 오키 씨부터 네네. 읽어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 운동하기입니다. 그래요. 다음은 거울 보기. 네, 그리고 글쓰기. 일단 진정되면 그때 화내기. 네, 그리고 화를 표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화도 병인 것을 알기. 그리고 화가 나면 웃어보기입니다. 이 어렵네요. 네, 화가 났을 때 운동하거나 거울을 보거나 글을 쓴다거나 웃는다거나 이게 말은 쉽는데 굉장히 어렵죠. 과연 화날 때 운동을 하면 내 몸이 더 망가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운동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화로? 그러다 또 쓰러져서 괜찮네. 또 생각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오키 씨는 화날 때 어떻게 행동 주로 하나요? 저는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말이 없어진다. 네네네. 오히려 말을 막 다다다다 하지 않고 그냥 네. 말 없이 가만히 지켜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풀려요? 저 혼자 푸는 거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말해요? 네,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뭐 이러이러 했다 해서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어서 네. 화를 푸는 이런 공감을 것 얻어서 화를 같아요. 네. 푸는. 창훈 씨는 화를 내긴 하나요? 화잘 안 내요. 음. 네, 화잘 안 내고 그냥 좀 근데 화를 안 내는 이유는 그냥 저는 왜냐면 화나면 큰일 나요. 저는 막 이 덩치에 다 부실 수 있군요. 네. 저는 화가 난다 싶으면 그냥 이제 뭐 맛있는 걸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경기를 본다든지 해서 돌리죠. 잘. 프로야구 그거 잘못 보면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집에 녹화를 해놔요. 이긴 경기만 녹화해놓죠. 이긴 경기를 다시 보는 거죠. 그거는 좋다. 괜찮죠? 좋은 방법이네요. 네, 갑자기 막 주자가 있어서 막 홈에 들어와서 경기 끝내기 승리하고 막 이러면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오히려 막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절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를 보면 안 된다는 그러면 안 된다는 또.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운동하는 거 창훈 씨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운동 좋죠. 근데 저는 화날 때 운동하기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졸릴 때 운동하기 때문에 약간 화나네. 졸리니까 피곤. 그러니까 좀 운동할 때 저는 주로 아침과 점심 사이에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그때 좀 이렇게 피곤하고 졸리고 하더라도 가서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고 또는 이제 씻고 나서 딱 나왔을 때 그 상쾌함. 그게 좋아서. 이게 너무나 좋아요. 그럼 화가 안 나죠, 다행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화가 날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화가 날 일은 단순히 그거죠. 누가 깨웠어, 전화했을 때 이럴 때 화가 날 수 있겠죠. 아니 모기에 너무 많이 물렸거나. 맞아, 모기. 이제 화나는 계절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화나는 계절이 올 텐데 이렇게 운동도 하고 글도 쓰고 근데 글 쓰고 그리는데 막 화나 막 모기 때려잡는 데도 막. 글 쓰려는데 너무 간지러워서 그치, 화나. 네. 네.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고안하셔서 저처럼 뭐 스포츠 좋아하시면 그런 것들을 다시 보기 한다든지 또 음악을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오키처럼 뭐 누군가의 공감을 얻으면서 이런 것들 좀 녹여냈으면 좋겠네요. 네. 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아니요, 뭐 화를 날 일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쉽지 않은 얘긴데. 뭐 하나만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화가 나더라도 이렇게 오늘 배운 그 내용들로 이렇게 잘 다스리는 네. 그런 방법들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번 기억하셨다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단오날이었죠. 네, 양력으로 6월 9일, 음력 5월 5일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창훈이었고요. 네,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